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멋지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센스가 굉장히 좋으시다, 그죠? 절도 안 해도 되고. 예. 자,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 전에 우리 여기 협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디지털 협회가 맨파워가 정말 대단한 집단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법 쪽에, 회계, 뭐 소래사정, 온갖 분야의 분들이 여기 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하고만 친하게 지내도 우리 일상생활 할 때 뭐 궁금한 게 있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다 물어보면 되잖아, 그죠? 그게 정말 큰 재산이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서로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230, 오늘 두 번째 한겨노트 아닌가요? 231회 맞나요? 232회입니다. 2회죠. 2회인데 이 숫자가 틀렸어요. 232회인데 232번째 한겨노트. 진짜 행복한 나를 원한다면 진짜 네모가 되어라 입니다.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스카이캐슬 다 보셨죠? 하도 여기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뭐 안 보신 분들 스토리는 다 아시죠? 거기 1회에 보면 이 가족 독서 토론회라는 걸 하잖아요. 요때 그 소개된 책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그것도 나왔는데 그건 뒤에 나왔고 이기적 유전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고 가족 토론회에서 발표를 해라 해서 그 강예서라는 이제 친구가 발표를 하죠. 그 강예서가 소감 발표를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요렇게 발표를 하더라고, 소감을. 우리 처음 오신 분 강예서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봐 주세요. 1등 아니면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고 제 생각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유전자의 본능, 다시 말해 1등을 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이기적인 본능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진짜 강예서 같다, 그죠?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고 강예서라는 친구는 이렇게 소감 발표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동료들이 들으면 열받는 얘기잖아요, 그죠? 1등 아니면 의미가 없다니. 그럼 1등 아닌 친구들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등 못하는 그 참여한 차서준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유전자가 이기적이라고 해서 인간도 이기적이라는 게 과연 맞는 말이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이 쌍둥이 이름이 뭐죠? 차기준. 이 차기준이 또 덩달아서 이렇게 반박을 하죠. 인간만이 유전자의 이기성을 극복하고 대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책에서는 제대로 읽은 거 맞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강예사한테. 그랬더니 이 모임을 주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두 쌍둥이 아버지 아니에요, 그죠? 차 교수라고. 그 차 교수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하죠. 철저히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타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보고 도대체 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내용이 뭐길래 토론을 이런 식으로 하는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책을 한번 읽어봤죠. 읽어보니까 이 책의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이 책 읽어보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이겁니다. 저도 충격받았는데,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은 유전자가 만들어낸 기계에 불과하다. 이게 이 책의 저자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 다윈의 종의 기원 있죠? 다윈의 종의 기원은 핵심이 자연 선택설을 주장하는데, 자연은 개체를 선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하는 개체를 선택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개체는 동물 한 마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한 명. 예를 들면 이제 털이 있는 원숭이하고 털이 없는 원숭이가 있어요. 그러면 겨울에 누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요? 털이 있는 원숭이가 살아남을 확률이 없죠. 그럼 자연은 털이 있는 개체의 원숭이를 선택한다. 이게 자연 선택설이에요, 다윈의. 근데 이 사람은 개체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유전자를 선택한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쓰여진 건 1976년인데 지금 40년 이상 스테디셀러로 계속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40여 년 전 지구바다에서 최초로 유기분자가 나타났습니다. 유기분자. 유기물 아시죠? 그 유기분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유기분자는 자기 복제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분자를 이렇게 복제를 하는 거지. 그럼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 바다에 이 복제된 자기 복제에 관한 유기분자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 바다가 이제 유기물로 가득 차게 되는데, 이때 포식자가 나타납니다. 다른 유기분자를 잡아먹는 포식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 자기 복제를 하는 유기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잡아먹히려고 하겠죠. 안 잡아먹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분자는 말 그대로 분자잖아요. 분자 상태잖아요. 안 잡아먹히려고 단백질 막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 단백질 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유기분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세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바로 세포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지구 이제 역사상 최초로 살아있는 세포가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럼 세포는 또 세포끼리 어떻게 해요? 결합하겠죠. 세포끼리 이렇게 뭉칩니다. 세포끼리 뭉치다 보니까 또 뭔가 보호해줄 막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 그 단백질 막처럼. 그래서 이 덩어리를 만들어내는데 이 덩어리의 이름을 저자는 생존기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몇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사람마다 달라요. 왜 사람 크기가 다 다르니까. 보통 뭐 3조개에서 뭐 10조개 정도 있다고 하네요. 사람 몸의 세포가. 상상할 수 없는 단위의 세포가 들어있는 거죠. 그 세포마다 다 유전자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존기계는 뭐겠습니까? 사람으로 치면 바로 우리 몸이 생존기계였던 겁니다. 이 세포들이 뭉쳐가지고 동물을 만들어내는 거지. 하나의 덩어리, 개, 고양이, 사람. 그 덩어리가 바로 생존기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전자가 만들어낸 기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좀 허탈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유전자가 만들어낸 그냥 생존기계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 복제자, 다른 말로 이 세포가 가진 단 하나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생존이죠. 그렇습니다. 그냥 오래 살아남는 겁니다. 이 자기 복제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살아남는 겁니다. 살아남는 거. 지금까지 진화를 어떻게 해왔어요? 복제하다가 적이 나타나니까 단백질 막 만들고 그것도 안 되니까 세포끼리 뭉치고 그 다음에 기계 만들고 이게 뭐예요? 다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진화해 왔다는 거지. 결국 우리 진화설이라는 게 환경에 적응하는 개체만 살아남아 왔으니까 결국 진화라는 건 살아남기 좋은 종으로 변해왔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복제자의 목적은 오로지 살아남는 겁니다. 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자기 복제자라고 불렸던 이 분자의 이름이 바로 지금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유전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우리 몸을 이용해서 우리 몸을 생존기계로 이용해서 대를 이어서 계속 자기 유전자를 살아남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 검사하면 부모 자식 나오죠. 그러니까 형태는 달라도 같은 유전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 되죠. 몸만 바뀌는 거지 유전자는 계속 살아남아서 다음 세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생존기계는 결국 유전자와 개체의 관계를 설명하는 도구인 거죠. 이 생존기계라는 표현은 유전자하고 우리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 책의 저자는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기계에 불과하며 이 기계의 목적은 유전자를 안전하게 다음 세대로 운반하는 데 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니 못났니 하고 살아도 결국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쓰이는 기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생물학적인 표현이지 우리가 말하는 윤리, 도덕, 정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거북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계에 불과하다. 표정이 아니네요.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이 왜 이런지 아시겠죠?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을 유전자가 만드는 기계다라는 게 바로 이 이기적 유전자의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유전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남고 남아있는 그 DNA, 유전자, 그 유전자의 성질을 논하라고 하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40억 년 전에 처음 나타나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럼 이 유전자 가지고 있는 성격, 사람으로 치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핵심 성질은 뭐겠어요? 뭐 자원봉사를 잘하는 유전자다.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비정한 이기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기주의자 아니고 비정한 이기주의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유전자가. 동물의 세계에서 예를 볼 수 있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윤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생물학적인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검은머리 갈매기라는 그 새가 있어요. 이 새들은 군집을 이루고 사는데 굉장히 많은 새가 군집을 이루고 사는데 그럼 둥지도 가깝게 있겠죠. 군집을 이루고 사니까. 그러니까 둥지당 거리가 몇 메다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몇 발짝 걸어가면 옆집 둥지인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새 어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새끼를 먹여 살기 위해서? 사냥을 나가겠죠. 그럼 둥지에 뭐가 남아요? 할인은 새끼만 남죠. 새끼만 남잖아요. 그럼 이 검은 머리 갈매기 중에 좀 잔머리를, 비정한 이기주의 유전자를 가진 검은 머리 갈매기는 사냥을 안 나가요. 옆집에 사냥을 나가잖아요. 그럼 옆집에 새를 홀라당 먹어버려요. 살아있는 새끼를. 그런 검은 머리 갈매기가 있다는 거지, 이 무리 속에. 그럼 얘는 뭐예요? 사냥 안 나가도 되고 영양분은 더 잘 섭취할 수 있고. 그러면 실제로 이 검은 머리 갈매기 집단에서 사냥 나가는 갈매기가 오래 살아남겠습니까? 옆집 새끼 잡아먹는 갈매기가 오래 살아남겠습니까? 이기적 유전자를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기적 유전자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막 욕하잖아. 지금 성질 나잖아요. 근데 살아남긴 누가 살아남아? 요거도 먹는 그 갈매기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이기적이어야 다음 세대로 전파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 비정한 이기주의의 극치가 있습니다. 사마귀 보신 적은 나 있죠? 이 사마귀가 수컷이 암컷한테 교묘하러 갈 때, 지금 이게 수사마귀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몰래 이렇게 접근합니다. 보면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뒤에서 몰래 접근합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잡아먹힐까봐. 이게 암사마귀는 수사마귀를 잡아먹어요. 덩치도 암사마귀가 더 커. 그래서 잡아먹힐까봐 뒤에서 몰래 접근하고 눈에 띄면 춤을 춥니다. 근데 그 춤 추는 게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게 구애하는 춤인 줄 알았어요. 새들처럼.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구애를 위한 춤이 아니고 무엇을 위한 춤이었냐면 식욕 떨어뜨리는 춤이었다고요. 식욕을 떨어뜨려야 안 잡아먹히니까. 식욕 떨어뜨리려고 춤을 추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해서 이제 교미에 성공하잖아요. 그럼 이제 교미를 하겠죠. 근데 교미하는 도중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렇게 교미에 성공했어요. 근데 교미하다가 이렇게 머리를 뜯겨서 잡아먹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암사마귀가 수사마귀 머리를 먹고 있잖아요. 떨어지기 직전이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잡아먹는다고? 교미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는데, 하는 도중에 머리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연구를 해보니까, 머리를 뜯어먹히면 이렇게 되죠, 결국. 그리고 또 유튜브에 동영상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EBS에서 제작한 걸 찾아보니까, 몸뚱아리는 머리만 잡아먹고. 그런데 이 수사마귀의 머리에는 억제 중추가 있어가지고, 그 교미를 할 때 머리를 뜯어먹으면, 그 억제 중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정을 더 잘한대요, 수컷이. 그래서 이제 임신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는 거지. 그 암사마귀 입장에서는 어때요? 새끼를 얻을 확률도 높아지고 영양분을 얻을 확률도 높아지고 정말 비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컷은 또 놓으면 되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사마귀 세계의 교미입니다. 그 남자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타주의 행동도 많이 하는데 왜 이기주의적인 사례만 드느냐? 대표적으로 꿀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꿀벌은 평생 일만 하죠. 여왕벌 먹이 살리려고, 그죠? 평생 일만 합니다. 그러다가 적이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침을 쏘죠. 꿀벌은 침을 쏘면 자기가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왜 죽는지 아시는 분? 그 죽는 줄만 아시는구나. 왜 죽는지는 모르시고. 그 꿀벌은 이렇게 벌침을 쏘고 나면 내장이 이렇게 다 딸려 나옵니다. 그 침 끝에 내장이 다 딸려 나옵니다. 식도까지 딸려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꿀벌은 침 한 방 쏘면 자기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꿀벌은 평생 일만 하다가 적이 나타나면 침 한 방 쏘고 내장까지 다 뺏기고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굉장한 이타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 이타주의라는 건 나를 희생해서 누가 덕을 보면 그걸 이타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꿀벌의 이타주의 행동은 이기주의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이걸 유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꿀벌 한 마리 죽는 게 나아요? 꿀벌이 침을 안 쏘고 다 죽는 게 나아요? 다음 세대로 유전자를 전달할 때. 그냥 한 마리가 그냥 침 쏘고 죽어야 다른 수많은 꿀벌이 살아남잖아요. 그죠? 특히 여왕벌이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럼 유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다음 세대로 유전자가 많이 전파돼요? 꿀벌이 그냥 죽는 게 나아요. 한 마리가.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이타주의를 가장한 유전자 입장에서 볼 때 이기주의적인 행동입니다. 더 많은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보내기 위한 이기주의적인 행동인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은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말하는 이타주의라는 것은 이기주의가 이타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 돌아오면 진짜 행복한 나를 원한다면 진짜 뭐가 되어라? 5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기주의자가 되어라 합니다. 왜 진짜 이기주의자가 되어라라고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세요? 여기서 진짜 이기주의자가 뭔지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이기주의자라고 안 했고 진짜 이기주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기주의자하고 개인주의자는 뭐가 다릅니까? 이쯤에서 상식적으로 그냥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차이가 뭡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느냐 아니냐의 차이. 둘 다 줍니다. 기회를 주는지 알고 먹는 거죠. 그렇죠. 이기주의자는 빵이 하나 있어요. 그럼 우리가 10명이 나눠 먹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기주의자다. 그럼 내가 혼자 다 먹으면 이 사람들 배고프라는 걸 알면서 자기 혼자 다 먹는 거. 이게 이기주의자예요. 근데 개인주의자는 그냥 빵이 있으니까 자기가 먹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배고픈지 몰라요. 그게 개인주의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기주의자가 우리가 더 나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잘못인 줄 알고 잘못하면 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까 리더십 얘기하시던데 두 종류의 리더가 있어요. 잘못인 줄 알고 잘못하는 리더. 두 번째 리더는 잘못인 줄 모르고 잘못하는 리더. 이 두 종류의 리더가 있죠. 어떤 리더가 더 나빠요? 우리는 흔히 잘못인 줄 알고 잘못하는 리더가 나쁘다 생각하죠. 특히 리더는 잘못인 줄 모르고 잘못하는 리더가 더 나쁩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인 줄 모르는 리더는 그 잘못을 계속해요. 잘못인 줄 모르니까. 근데 잘못인 줄 아는 리더는 어느 순간 반성을 하고 더 이상 안 해야 되겠다 하고 개선을 하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하는지 모르는 리더 밑에 있으면 다 죽는 겁니다. 계속 잘못만 해야 되니까. 뭘 잘못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은 잘못인 줄 알고 잘못하는 게 더 낫다. 특히 리더는. 그래야 개선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개인주의자라는 건 그냥 자기 개인주의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남이 아픈지 안 아픈지 공감을 잘 못하죠. 근데 이기주의자는 알면서 그냥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하니까. 근데 진짜 이기주의자는 뭐냐? 이 해민 스님의 말씀을 빌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해민 스님이 말씀하신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사실 알고 보면 나를 위한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하시는 모든 말과 행동은 사실 알고 보면 나를 위한 것이죠. 자원봉사 왜 하세요? 그렇죠. 내가 행복하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원봉사 하면 짜증나는 사람은 자원봉사 안 하죠. 근데 돈이 아무리 없어도 내가 콩 한 쪽을 나눠 먹어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은 계속 하죠. 그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함으로써 얻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사실 알고 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사실 알고 보면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벌써 우리가 뭘 동의하신 거예요? 내가 이기주의자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신 거예요. 다 동의하셨으니까. 그럼 진짜 이기주의자는 뭐냐?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네,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네, 하시겠습니까? 뭐 깔끔한 딴데 한번 가보시면 하시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뭐 우리. 아니요. 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을.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 나와 결혼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이렇게 하시대요. 그러고 싶지만 그러고 싶지만은 그렇지 않겠다는 뜻이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진짜 다른 사람하고도 살아볼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어. 저를 생각해주는 표현 같죠. 근데 정말 저를 생각해서 한 말일까요? 오늘 낮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례가 많더라고 찾아보니까. 오늘 낮에 그 옆집 원장님이 우리 사무실 마당에 개 있는 거 아시죠? 이만한 개가 있잖아요. 그 개 주인이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현수막 치수 제일 동안만 개 이름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마당에 두면 안 될까요? 그 마당이라는 건 제 마당이에요. 제 마당. 요 앞마당. 잔디 깔아라는 요 마당. 그 마당에 두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 저도 이기적 유전자가 발동을 해가지고 당장 든 생각은 들어오게 하고 싶겠어요? 안 들어오게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당장 하고 싶었던 말을 이거예요. 묶어 두시면 되잖아요. 그 2층에서 여기 3층에 현수막 치수제로 올라오는 동안만 안에 넣어놓으면 안 되겠냐는 말은 개를 묶어 놓으면 되는데 그 개가 묶여 있는 게 싫어서
제 마당에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기적이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대요. 묻고 두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말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도저히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똥 넣으면 어떡해요? 걔가 똥 넣으면, 마음이 똥 넣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아침에 똥 넣어서 똥 절대 안 넣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럼 걔가 아침에 똥 넣으면 오후에 똥을 안 넣나? 제가 볼 땐 넣을 것 같은데. 그럼 오줌은 이렇게. 예? 아, 그렇게까지 얘기를, 그 생각은 못 했네, 오줌은. 아무튼, 똥 아침에 넣었으니까 안 넣어요, 이러더라고. 그래, 할 말이 없어. 그럼 그러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오후에 또 향료라도 준비하다가 나와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있지.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 제가 낸 게 아니고,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또 저보니까 반갑다고 맨날 보니까 저를 제일 많이 보거든, 사실. 반갑다고 이렇게 놀자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여워서 그냥 뭐 괜찮았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똥을 이렇게 골프장 내에다가 이렇게 세 덩거리를 똥을 아니라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오후에 그 다시 밖으로 빼놓는다 해놓고 문자 와가지고 걔를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진짜 이기주의자다. 이 원장님은 가짜의 어설픈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진짜 이기주의자다라고 제가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빠 보이지 않지 않아요? 그분은 자기 할 말을 다 했고 자기 기회를 위해서. 저는 제 할 말을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한 개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더 잘 사는 거냐 이 말이지. 진짜 이기주의자가 더 잘 사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누구한테 화풀이하겠죠, 그죠? 바보 같은 어설픈 이기주의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향연료 준비하다가 호접춘몽이라고 장자가 왜 꿈을 꿨잖아요. 꿈에서 나비가 돼서 자유롭게 홀홀 날아다니는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근데 꿈에서 깨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장자가. 내가 나비의 꿈을 꾼 것인가, 나비가 지금 내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도저히 구분이 안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실제로 구분되는 기준을 잡으라고 하시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의 꿈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장자가 사람이 일정한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나비와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갑자기 호접춘몽이란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변형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대요. 내가 유전자를 조정하는가? 이기적 유전자가 나를 조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아까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의 저자의 말에 따르면 이기적인 유전자가 생물학적으로 우리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지. 유전돼서 대대로. 그리고 다음 세대에도 그렇게 한다는 거지. 왜? 그 증거가 뭐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40억 년 전에 태어난 그 분자가 아직도 살아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적 유전자의 지배를 받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아까 그 차기준이라는 학생이 한 말처럼 인간만이 이기적 유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라는 걸 만들죠. 동물은 문화라는 게 없잖아요. 뭐 개들이 건축 문화 이런 거 못 들어보셨죠? 그 사람만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 문화가 또 이 저자의 말대로 하면 밈이라는 유전자에 의해서 전수된다는 거죠. 다음 세대로. 거기에 이타주기 문화도 있고 봉사라는 것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지. 그 인간만이 대항해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걸 교육으로 습득하기 힘든데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실제 이타주의가 나오기는 힘들다는 거죠. 어쨌거나 희망이 있다는 건 인간만이 그 이기적 유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뭐 내가 유전자를 조정하든 유전자가 나를 조정하든 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가 이기주의자라는 걸 인정하고 살면 되지 않겠는가. 그게 진짜 이기주의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기주의자로 사십시오. 감사합니다.